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한국 언론의 실태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있지만은 정보와 통신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요즘 제3의 물결이라고 한 이후 1990년대 이후로 그 정보와 통신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도입되면서 국민들도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통신이라는 게 이 사업의 기반이 되고 그것이 자본이고 권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은 이미 그 언론이라는 그런 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는 게 그 정보를 가진 사업체로서 자본이고 또 그것이 권력이었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보와 어떤 통신이 대중화되기 이전까지에는 이런 정보와 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은 정보라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그 정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갈 협박으로 협조라는 이름으로 그 공갈 협박으로 살아온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70년대 말 전두환 정부가 502 서기 전까지 물론 50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언론이라는 게 본래 그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용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기자들이 예전에는 봉급이 없었습니다. 각자 그 정보를 가지고 알아서 뜯어먹고 산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도 뭐 촌지라고 그 정치부 기자들한테 촌지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자기도 모르게 쓰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김대중이는 돈을 어떻게 기자들에게 줬고 김영삼이는 어떻게 기자들에게 돈을 줬다 이런 가십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자들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빈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공갈 협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5, 60년대, 70년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언론의 기자들은 그래도 글줄이나 읽고 그 쉽게 말하면은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의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문맹이 대부분이었던 6, 70년대의 기자들은 대학을 나왔다 하는 거는 적어도 그 동네 부자는 되는 거예요. 큰 지주는 그 돈벌이로 계속 나갔지만은 그 정도의 기반이 안 되는 동네 부자들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뭣도 알고 낭만도 알고 술도 먹을 줄 알고 기식질도 할 줄 알고 그 나름으로 낭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쉽게 말하자면 룸팬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계급적으로 말하자면은 중소상인 뿌띠 부르조아에 속한 유한 계급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노동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룸펜으로서 신문사에 들락거리면서 정보를 가지고 밥 벌어먹는, 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팔아먹고 밥 먹고 살게끔 한 그런 언론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래라든가 혹은 협박 또는 협조를 얻어내 가지고 그 생존을 해나가는 그런 기관이었다. 그러나 이런 그 본질적으로 그렇지만은 세상 일에는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생겼고, 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치안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언론사의 그런 기자들의 어떤 공갈 협박 그 속에서도 그 언론의 역할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사가 무조건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이 언론의 부정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협잡을 하는가, 이게 대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그 동네에 쉽게 말하면 금수저는 되니까, 그리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런 인맥을 통해서 그 국가기관의 장차관이라든가 대학 동기라든가 법조계라든가 이런 데를 들락거리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협잡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언론의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보가 대중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어떤 협잡이 통하지 않게 되었죠. 왜? 그 사람 정보를 우리 대중들도 이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속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 대학을 나오고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인텔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뭐 판검사는 안 돼도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자들과의 접촉에는 좋은 그게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자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만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지인들 중에 기자들이 있고 이러면은 먼저 집에 갈 때 택시비 주는 버릇이 아직도 있어요. 기자들 최소 그거는 해야 되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에 대한 기억은 요즘으로 말하면 다단계 같아요. 위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광고를 협조한다고 와서 여러 가지로 못 살게 굴고, 지나가는 기자가 저녁에 들렀다 하면서 술값 내놔야 될 때도 있고, 하다못해 그 시절에는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뉴스 죽거리 정도,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을 위해서 그 시리즈물 같은 간행물, 책 같은 걸 많이 냈어요. 그 출판사 소속의 영업사원들조차도 기자증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서 반협박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한 돈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그 간행물을 강제로 떠넘기다시피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딴 데로 돌려보면, 우리 지금 요즘 사람들이 이 50 전두환 시절을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에 관련된 문제니까
전두환 그 50의 군부 세력들이 언론을 통폐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조건 언론 통폐합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역사를 똑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한 것처럼 그때 국민들이 기자들, 가짜 기자들, 이런 기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 50의 그 군부 세력들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군사훈련도 받고 지금 80년대 시절로서 군인들 육사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머리도 좋고 견문도 지금 일반 국민들보다 그 사람들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언론 통폐합이라는 것,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언론 통폐합을 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기자들의 폐해가 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 통폐합을 좀 한다든가 방송사를 없앤다든가 기자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삼천교육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전두환이가 잡아가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드라마에 그래 나오는데 실제로 그 동네에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그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거 좀 잡아 이어라고 국민들이 요구해서 잡아 이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국민들에게 그 요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부 5공화국에 있어서 맹목적인 비난은 그 역사를 바로 보는데 굉장히 방해되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회상과 같이 그 정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삼천교육대를 해가지고 잡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저놈 새끼들이 군인으로서 정치를 할 줄 모르니까 애매한 국민들을 잡아야 된다고 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정부가 노태우까지 치면은 한 15년을 영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위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 지금 요즘 사람들은 전두환이가 뭐 박종철이가 막 일어나고 이러지만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데모한 사람 데모하고 요즘도 지금 어저께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훈장을 안 받겠다고 이런 뭐 교사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 전두환 훈장 주는 거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또 지금 반대한 사람이나 그때 반대한 사람이나 그 어떤 부류는 비슷해요. 또 지금 문필가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예술가들 뭐 비판 성명을 내지만은 그때 성명서 낸 사람이 지금도 그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뭐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했다. 새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명단하고 지금 명단하고 보면은 세대 교체는 됐겠지만 한 3분의 1점은 같아요. 늘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뭐 전두환 때는 굉장히 위험했고 지금은 안 위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전두환이도 훌륭하게 그 집권 시기는 평온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광화문에 문재인 정부 때 매일 광화문에 데모했잖아요. 똑같아요. 그 뭐 지금 그때는 지금보다 덜 모였습니다. 예.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통제를 했으니까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나가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역사를 바라볼 적에는 그 집권자들이 그런 정책을 쓸 적에는 국민들의 요구 혹은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그 언론의 그 통폐합을 할 정도로 언론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 잔재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혹 길 지나가다가 주차장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주차 앞에, 차 앞에 혹은 차 옆에 무슨 경찰 신문 뭐 이런 거, 기자증 이런 것들 걸어 놓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도 있고. 그게 다 그 옛날에 언론사들의 피해를 줬던, 공갈 협박하던 그 잔재입니다. 뭐 경찰이 교통위반으로 잡으면은 나 기자야 뭐 이런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그 여파가 있잖아요. 뭐 이런데 그 차 주차하는 데 앞에 보면은 무슨 신문 이런 그 뭡니까 이런 그 목걸이를 걸어 놓는 경우도 있고, 기자증을 이 앞에 걸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기자가 국민들에게 했던 그 협박으로 했던 잔재예요. 그게 그만큼 언론이 그 폐해가 심했다는 거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에서 언론 통폐합을 했지. 그 무시무시한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안 해도 언론 통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전두환이가 나타날 때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저항 못했어요. 근데 왜 억지로 통폐합을 했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좀 기자들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무조건 전두환이 걸로 통폐합이 있다. 이런 시각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 조금 거구파라든가 혹은 보수파들이 지금 전라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 뭡니까? 그 김대중이를 지지하고 자유파 훌륭한 사람을 지지 안 하고 빨갱이 같은 김대중이를 지지하고, 그들이 정부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80% 이상의 지지율을 내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저 전라도 놈들 좀 때리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은 거예요. 이제 그 전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그 50 군부들이 기획적으로 전라도 사람을 때리잡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상받고 이런 정부가 위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국민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든가 혹은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일부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놈들 저들 한번 교육 좀 시켜야 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두환이 이거 사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는 그거를 이해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이익을 안 주니까 우리가 뭉쳐서 우리 거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나? 너희들이 지금 현재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것도 너희들의 그런 그 잘못된 요구가 전두환이가 반영을 했다. 50 군부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언론 통폐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의 시절을 내다볼 때 그 사회상과 같이 역사를 내다보기를 바란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장은 그 뭡니까? 그 언론이라는 게 국민들의 불신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그 이유는 언론의 본질이 조금 협박적이고
강제성이 있다. 그 정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론의 본질을 부정적으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언론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상층부, 지도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조작, 왜곡하는 것을 언론이 앞장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오공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오공의 정책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언론이 그런 거를 협조하지 않고는 그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상층부로 올라가면은 언론사와 언론사 사장이라든가 언론사와 그 정치권과의 조작, 왜곡, 협조는 굉장히 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50 정부에만 있은 게 아니고 전 정부에 있어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여당이라든가 권력층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민주운동이라든가 혹은 그 어떤 야당 인사들하고도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사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그 네트워크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 시절에 기자들에 따라서 누구누구 장학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김영삼이 장학생, 이 사람은 김대중이 장학생, 이건 오공 의용 기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처럼 지금 뭐 김일성 장학생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생계 수단으로 혹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다양하게 서로 네트워크로서 협조하고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대중에 대한 기사도 김대중이 장학생이 김대중이를 좋게 기사를 낸다 이겁니다. 뭐 김대중이라고 똥을 안 삽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다 음량이 있는데 그런 기자들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 출신들이 국회의원의 공천도 받기도 하고 장차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을 통해서 그들이 출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론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사 혹은 역사에 있어가지고 그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의 그 여러 가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 없다. 즉 한국 역사에 얼룩이 있다면 그 얼룩이 언론사와 기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진무구해서 무조건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그런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고 장차관이 되고 기업의 공기업의 사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공짜 전역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국 역사의 공과 과에는 그 언론의 역할과 또 폐단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본론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명태균이 같은 녹취의 공개로 인해서 국민들이 들끓고 김건희 여사가 쓸데없는 무속에 물들어 있어서 그렇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분열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그들의 본질인 공갈 협박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한 위기라고 봅니다. 이 언론사 중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입니다. 왜 그러냐? 조선일보는 보수 우파의 독보적이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독보적이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이 연설할 때 북두시민혁명군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전라도에 가가지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 하면은 낙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에 가가지고 내하고 친하다 이라면 낙선된다는 거예요. 우스개 삼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의 그 조선일보가 완전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자유우파 세대계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돼 이러면 정말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가 그 전라도나 혹은 공산 좌파에 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탄핵해야 된다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상해 탄핵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겁니다. 그 독보적이고 유일한 존재라는. 그러니까 김대중의 독보적이고 유일한 존재로 생긴 게 뭡니까? 검정과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지금 검정과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는 지금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거의 동급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 2년 정도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는 아주 무능해요. 그러나 그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법치에 대한 신념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누라를 술집 여자라고 그렇게 맹비난을 해도 그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서 그거를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런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그것을 지키려는 고집스러운 고시를 구술을 했을 정도의 고집을 가진 그 완강함에 대해서는 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런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이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이 추측할 때 조선일보에 굉장히 요구라든가 협조를 안 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조선일보 내에서 그래 민주주의는 너만 하나? 나도 민주주의 알아. 둥글게 사는 거야. 너만 옳다 이거지. 우리는 틀렸고 그렇지 않아. 둥글게 사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선일보가 윤석열이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잖아요. 여러 가지의 삼각파도, 김건희 문제, 명태균의 폭로,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약해지는 이런 입장의 위기에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독보적이고 유일한 존재의 위력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튼튼할 때, 윤석열 정부가 튼튼할 때 싸워도 조선일보가 이길 수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한 위기에 있으니까
핵폭탄 내려가는 게 조금만 건드려도 지금 핵폭탄 같은 위력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것을 굉장히 위험 신호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실력으로서 너 잘못하면은 탄핵 당할 수도 있어. 박근혜 불법 탄핵을 받지. 그러니 정부 보조금하고 정부의 광고 그리고 국공영 기업체 광고를 조선일보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예를 들면은 이런 조선일보 사업에 유익하게끔 이 윤석열 정부와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자유우파는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현상은 한 달쯤 전부터 조선일보의 기조가 변할 때 조선일보 출신인 진모 유튜브, 조모 유튜브, 그리고 언론 기자 출신인 정모, 이런 유튜브들이 똑같이 태도를 확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언론사에 있으면서 배웠던 사업의 수완이에요. 이 위기일 때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갈 협박, 이것이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제3의 물결을 선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정보와 통신이 자본이고 권력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와 통신으로 사업을 했던 한국 언론은 이미 그런 사업을 해왔고, 또 한국 정치와 국민들에 대해서 최적화로 지금 발달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 때 이 권력을 쓰면은, 이 언론이 난동을 부리면은 이것이 맥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 범죄인을 다루고 정치검사로서 정치 사건을 다룬 사람으로서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조선일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은 바로 코가 끼는 거예요. 약점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는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법치를, 민주주의를 똑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든지 하야를 당하게 되는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의 불법 탄핵도 조선일보의 이런 횡포가 개입이 됐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늘 주장해왔듯이 나는 정치권에 심취해진 사람이 없다. 나는 순결하고 청렴결백하게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의 협박이라든가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의 위기, 탄핵이 궁지에 몰릴 때 조선일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조선일보가 어떻게 탄핵에 앞장섰고 그 오방색이라든가 정신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청소부의 그 정언을 조선일보의 한 면을 대서특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불법 탄핵에도 조선일보의 행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자유우파가 바르게 서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조선일보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의 논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선일보를 읽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논조를 조선일보가 쉽게끔 만들어야 해야 된다. 공산좌파는 그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를 한겨레 신문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일보가 전라도 사람 김성수가 만드는 신문사로서 동아일보 전라도에서 물론 야당지이기도 했지만은 한 90%가 동아일보를 봤어요. 7, 80년대. 그 이후에 그걸 믿지 못한다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 이유는 하루아침에 동아일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한겨레 신문으로 거의 100%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한겨레 신문이 너무 자기들 이야기를 안 실어주고 그 한겨레 신문의 논조를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 독보적인 존재를 그 위치를 뺏어버리고 한겨레 신문 한 4, 한국일보 한 2, 경향신문 2, 뭐 이런 정도로 경쟁체제로 만들면서 공산좌파의 행동에 대해서 혹은 공산좌파의 요구를 언론에다 보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우파는 조선일보 시키는 대로예요. 유튜브도 보세요. 공산좌파는 자기들이 컨텐츠를 창조를 해내고 그거를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한국일보 경향신문을 기사로 내는데 자유우파의 지금 유튜브를 대강 보면은 거의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은 동아방송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주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유우파의 논조라든가 자유우파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창조해내지를 않고 그 뭡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옮기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우파가 그 박근혜 불법 탄핵을 막을 수 있나 이거예요. 조선일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데 맨 마지막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움직인 거는 그 자유우파가 돌아간 거는 조선일보의 보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50 시절에 그 모든 언론이 김대중이를 비난했을 때 전라도 사람들은 그 모든 언론의 영향력을 무시해버리고 그 김대중이를 지지한 것처럼 오늘 지금 조선일보가 벌이고 있는 윤석열의 비난에 대해서도 우리 자유우파는 윤석열을 꿋꿋이 지지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뭐 여론이 뭐 17% 지지율이 이런 말을 믿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처가집이 전라도인데 그 전라도 사람들이 알면서도 내한테 그래 물었을 것 같아요. 언론에는 지금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김대중을 안 좋아한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민주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한 60%가 부산에서 김대중을 지지한다 하더라니까. 우리 마누라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않다. 거기는 김영삼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당을 지지한다. 그 전라도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너도 경상도로 시집을 가더니 경상도 사람이 다 됐네. 아 남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신념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전라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론에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은
언론에서 이미 해방된 거예요. 믿지도 안 하고 신문도 믿지도 안 하고 자기들의 소리를 한 거예요. 자유우파도 이 조선일보의 횡포 그리고 그 선전선동을 무력화 시켜가지고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조선일보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은 자유우파는 언제 또 망할지 모른대. 지금 당장 조선일보가 윤석열이를 탄핵하자 이러면 자유우파들이 전부 다 조선일보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자유우파를 지키겠습니까?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는 거지.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지금 어떤 일이 있고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그놈들이 무슨 선전선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집단 지성을 모아서 이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훌륭한 유튜브들을 지지하고 지금 현재 대한 언론이 없다 하면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유튜브들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니 저떻게 됐니 이런 그런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유우파들의 의사를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는 계몽 혹은 창조적인 마음으로 유튜브를 해나가자.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선일보를 따라다니면서 자유우파를 지킨다고 합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언론사라고 말씀드립니까?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이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망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겁을 낼 사람이에요. 자기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현재 조선일보를 맹신하지 마라. 우리 자유우파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 가자. 그런 유튜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더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자유우파 세력의 면면이 흐르는 우리의 갈 길이 뭐라는 이런 이야기를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유우파 유튜브를 응원하고 구독을 해주라. 돈은 못 내더라도 구독을 해주는 것만 해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첫째 조선일보로부터 해방되자. 조선일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대한 언론을 만들어내자. 지금 어떠한 신문 중에서 자유우파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진정한 자유우파 언론이 있다면은 그 언론을 우리가 구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건전한 자유우파 유튜브를 육성하자. 지금 조선일보 언론을 해석하는 그런 유튜브를 구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자유우파가 살아날 길은 우리 스스로의 언론을 만들어내고 논조를 개발해야 된다. 그 조선일보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자.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모두 우리 자유우파의 집단 지성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조선일보가 공갈 협박에 나섰습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일은 조선일보가 지지율이 15%라고 한데 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갈 협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처럼 내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 지지율 15%로 하락했다. 이러면 우리 자유우파는 붕괴돼 버립니다. 왜? 조선일보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절대 조선일보도 믿지 말고 조선일보 논조에도 따라가지 말 것을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사는 길은 우리 자유우파가 결심하고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조선일보가 지금 하는 일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언론의 본질이 저런 거다.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이제는 조선일보에 해방됩시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사를 따가와서 방송하는 유튜브를 배척해야 됩니다. 첫걸음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이고 어떠한 자유우파에 대한 신념이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집단 지성을 모아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우파가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우파의 행동을 조선일보가 보도해서 우리 국민들의 컨센서스, 여론이라든가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조선일보가 상전이고 두목입니까? 대통령도 몰아낼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언론사들의 공갈 협박에 놀아나지 말고 맹신하지 말자. 그런 이유로 조선일보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늘 힘없는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